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무회계 20강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법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험난한 법인세도 거의 끝이 다 왔어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여러분들 정신없이 공부하시고 정신없이 복습하고 그렇게 오셨죠. 물론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정신이 정말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법인세법 고비가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법인세법을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여러분 235페이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법인세법 맨 첫 시간에 살펴봤던 산식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68페이지로 잠깐만 넘어가 볼까요? 우리 68페이지로 잠깐만 넘어가 보면 법인세법 계산 구조를 제가 맨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뭐 우리가 이미지가 이제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산식을 한번 칠판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맨 처음에 법인세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가감하는 세무조정, 차감하는 세무조정,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던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더하기 빼기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죠.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기부금만 특별히 기부금 2월 되는 금액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특별히 또 가감을 그 밑에 단계에서 해줬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다가 기부금 세무조정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었죠. 아래 단계에서.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왔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왔었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렇게 차례대로 빼게 되는데요.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그리고 소득공제까지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차감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과세표준 선생님 들어봤는데요.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도 있었고 법인세법에도 등장을 하네요. 요렇게 과세표준이 나오면 아래 단계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이제 법인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요렇게 과세표준이 등장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산출세액이 나오고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별히 법인세법상 공제하거나 감면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공제, 감면으로 차감을 해주고 공제나 감면 사항이 있으면 차감을 해주고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럼 이제 가산세를 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공제, 감면 사항 중에서 잘못 공제나 감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부담세액이 계산이 되고 나면 총부담세액이 계산이 되고 나면 미리 법인세로 납부했던 사정들이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원천징수세액 같은 것들인데 기납부세액으로 이렇게 차감되게 되죠. 미리 냈던 것들은 좀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차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액.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뭘 계속 했던 거예요. 지금 이 기나긴 9시간 동안. 이 기나긴 9시간 동안 겨우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겨우 여기까지. 지금 세무조정 뭐가 입금산입이냐 뭐가 송금산입이냐 막 감가상각 조정하고 대충 조정하고 막 이랬더니 기부금 조정하고 접대표하고 막 이랬더니 겨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한 겁니다. 겨우 2단계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세법은 결국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이 아래 단계는 이번 시간에 다 끝내버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 끝낼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돌아오세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돌아오셔서 첫 번째 과세표준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차감할 거고 비과세 소득 차감할 거고 소득공제 차감을 할 거예요. 이비소 이렇게 차감을 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교재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월 결손금 먼저. 자, 입금총액보다 송금총액이 큰 경우에 결손금이라고 하고요.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해로 넘겨서 다음 해에 소득이 발생하면 차감해
포함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2월 된 결손금,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자, 2월 결손금은요. 몇 년 동안 공제를 해줄 수 있느냐면 15년간 공제를 해줄 수 있어요. 발생한 연도 그 이후에 15년간 2월 공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요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10년간 2월 공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는 이후 발생한 부분부터는 15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제에 나왔을 때 몇 년도 2월 결손금인지를 보시고 이게 10년짜리인지 15년짜리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은 이렇게 공제가 되는구나. 아래쪽에 볼게요. 공제기간 내에 발생된 것 나왔죠? 미공제분일 것 되어 있습니다. 미공제분일 것은 당연히 아직까지 공제가 안 된 걸 2월 결손금 공제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우리가 충당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충당되면 얘는 결손금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자, 236페이지 공제 한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줄 2월 결손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60%까지만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60%까지만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빵원으로 만드는 2월 결손금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과도하게 2월 결손금을 공제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은 좀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래쪽에 보세요. 중소기업이라던가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라던가 기업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경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사업 재편 계획 그리고 유동화 거래를 하는 유동화 전문 회사 이런 특별한 회사들은 100% 2월 공제를 허용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60%가 2월 결손금의 한도지만 공제할 수 있는 한도지만 중소기업 등의 이러한 사유에 있는 법인들은 100%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과세 소득은 별거 아니고 국가가 요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과세 안 할란다 하고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월 결손금하고 다른 점은 비과세 소득은 이제 2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세를 안 하고 과세권이 포기되는 거지 2월 결손금처럼 몇 년 동안 2월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소멸되고 소득공제 보십시오. 소득공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세 정책 목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제가 있다. 중요한 건 2월 결손금이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건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뭘 구하래요? 과세 표준을 구하래. 자, 그럼 과세 표준 여기까지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3일은 어떻대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억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똑같이 여기 라인에다가 적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1억 원이고 비과세 소득이 얼마래요? 100만 원이래. 비과세 소득이 100만 원이래. 그리고 소득공제가 얼마래요? 소득공제가 1000만 원이랍니다. 소득공제 1000만 원도 뺐죠. 2월 결손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19년까지의 2월 결손금 얘네들은요. 10년 내에 공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2월 결손금이 쫙 많이 쌓였는데 얘네들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얘네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는 거예요. 2009년 발생한 거는 지났죠. 2010년 발생한 것도 지났죠. 왜냐면 10년이 지났잖아요. 202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효한 2월 결손금 얘네 둘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2월 결손금 3천만 원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빼줘야 돼요? 4,100만 원 빠지나요? 과세 표준 얼마다? 5,90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2월 결손금을 얼마만큼 반영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과세 표준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됐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안 했죠? 산출세액으로 가볼게요. 237페이지. 자,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산출세액인데 그럼 우리가 세율을 알아야지. 우리 법인세법상 세율은 아주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랬죠. 2억 원까지 10%, 2억까지는 10%를 반영을 하고요. 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로 요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세율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이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세율 산출세액을 계산을 할 때는 사업연도가 혹시 1년 미만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사업연도를 법인이 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어떤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랜다 하고 자기 사업연도를 정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혹은 단기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뭐 8월 1일 날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12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올해 사업을 몇 개월 한 거예요? 8, 9, 10, 11, 12, 5개월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산. 넘어가 봅니다. 238페이지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일기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래, 과세연도가. 자, 원래는 나는 사업연도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내가 7월 1일 날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업연도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때까지 발생한 소득 금액이 얼마랍니까? 과세표준이 1억 5천이래. 요때까지 발생한 과세표준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6개월치 과세표준이니까 얘를 일단은 연환산을 해봅니다. 연환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치 나누기 12 이렇게 연환산을 해야지. 그러면 3억이 나오겠죠, 과세표준이. 그럼 요 3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억에 대해서 2억까지는 10%, 그리고 남은 초과된 1억에 대해서는 20%.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나오네.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세액을 일단 4천만 원을 구한 다음에 얘가 그냥 나의 세금이 아니라 나온 산출세액을 다시 6개월치로 환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4천만 원에 다시 6개월치로 12분의 6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계산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지금 어차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안분해놓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환원시킬 거면 굳이 이렇게 왜 하나요? 굳이 이렇게 왜 안 하면 세율이 달라서 그래요. 세율이 달라서. 예를 들면 보세요. 그냥 1억 5천에다가 우리가 세율을 곱해버린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500만 원이 나와, 세금이. 맞나요? 만약에 1억 5천을 과세표준이라고 봤을 때 10% 세율을 붙하면 법인세가 1,500이 나오거든요. 맞죠? 1,5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2천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세금을 산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분을 하는 거다. 그런 작업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었고요. 세액공제로 갑니다. 자, 산출세액까지 계산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서 오는데 이렇게 빨리 간다고? 자, 이제 공제 감면으로 가보세요. 공제 감면으로 옵니다. 우리가 과세표준 받고요.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한 거 산출세액 받고요. 요번에 이제 공제 감면을 볼 텐데 일단은 용어부터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은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은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 일단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사례를 조금 들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 동일한 회사가 있어요. 자, 세액공제일 때 A와 B의 동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 A 회사에서 이번에 기계장치나 이런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한 거예요. 설비 투자를. 그래서 A가 설비 투자를 1억 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는 설비 투자한 것에 대해서 3%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3%의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A는 얼마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B 법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1억 원의 투자를 했다. 그러면 동일하게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A는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그런데 B는 엄청 큰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겨우 1,0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 A의 산출세액이. A의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산출세액을 1,0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B는 이익도 많이 내고 규모도 큰 법인이라 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을 했더니 한 100억이 나온 겁니다. 자, 좀 과하죠? 극적인 비율을 위해서 100억이 나온 거예요. 자, 이때 세액 감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액 감면은 이런 식입니다. 내가 계산된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감면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세액 감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창업을 하거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감면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제도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뭐 중소기업 창업 감면이라던가 지방이전 감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법인세로 감면이 돼요? 500만 원이 감면이 되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50% 얼마가 감면이 돼요? 50억이 감면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는 내가 뭐 투자한 거라던가 연구비로 지출한 거라던가 특정한 지출 비용이 같을 때 그 공제 효과가 동일하지만 세액 감면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 볼게요. 교재 238페이지. 자, 세액공제란 조세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옆에 보면 이제 표에 1, 2, 3, 4, 5, 6 막 이렇게 쭉쭉쭉쭉 있죠. 요거 하나씩 조금 볼 거고 일단은 그 산식에서 아래쪽에 산출세액 받죠. 공제 감면 차감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산세 더 했죠. 그리고 내가 감면한 거 중에 잘못해가지고 더 내야 되는 거 추가 납부했죠. 그러면 총부담세액이 계산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기납부세액이 차감이 되는데 요때 기납부세액 옆에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어요? 중간예납세액. 법인세도 중간예납을 하거든요. 요런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미리 원천징수 당했던 원천징수세액.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같은 것들이 바로 기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일단 눈으로 찍고 갑니다. 그 다음 파트에서 금방 나와요. 자, 첫 번째 외국납부세액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외국납부세액부터. 자,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우리가 외국에다가 납부한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외국에다가 세금을 납부했겠죠. 그러니까는 소득이 발생해서 납부한 세금을 우리나라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합산해서 과세할 때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공제해주겠다. 그게 바로 외국납부 세액공제예요. 자, 여러분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 외국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직접 외국납부세액. 무슨 얘기냐면 직접 외국에다가 세금을 낸 거, 다이렉트로 세금 낸 거. 그게 이제 직접 외국납부세금이에요. 직접 외국납부세액.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있어요. 자,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자회사가 배당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직접은요. 해외에 지점 형태로 있는 거예요. 해외 대리점 형태로. 해외 대리점처럼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지점이 있어서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법인이 직접 외국에다가 세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은요. 내가 배당을 받는 구조인 자회사 구조로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 출자를 한 여러분 해커스 중국 법인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 사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해커스에다가 100%를 출자한 중국 법인이 있으면 그 중국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내가 배당으로 지급받죠. 배당으로 지급받죠.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배당으로 지급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직접 중국에다가 세금을 낸 게 아니라 배당을 받았을 때 그 배당금 자체가 이미 과세하고 넘어온 소득이다 이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직접 우리 회사가 법인세 비용으로 낸 거고 이거는 우리 법인이 직접 냈다기보다는 내가 받은 배당금 속에 사실은 세금이 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간주 외국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자, 간주라는 거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것처럼 감면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감면. 그런 세금 감면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 그것만큼 우리한테 또 동일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실제 내지는 않았어. 실제 내지는 않았지만 낸 걸로 취급하겠다. 간주 뭐예요? 의제죠. 의제. 우리 계속 의제 뭐라고 이해했어요? 마치 그게 아닌데 그걸로 보겠다. 이것도 마치 세금을 낸 건 아닌데 감면받았으니까 그냥 그거 세금 낸 걸로 보겠다. 왜냐면 혜택은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종류로 3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내가 직접 외국납부세액은요. 우리 법인이 직접 외국이든 우리나라에든 내면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회계상. 자,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손금 어떻게 해요? 불산입한다는 얘기죠. 세무조정을 손금 불산입한다는 얘기예요. 자, 간접 외국납부세액 여러분 기억 혹시 나세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그 입금 산입할 때 수입 배당금 입금 산입, 수입 배당금 입금 산입 그거 왜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외국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왔는데 사실은 그 배당 안에는 외국 법인이 낸 세금이 차감된 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감된 세금만큼 더 해줘가지고 나중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제가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이라 그래서 세액을 입금 산입해주는 세무 조정을 했었어요. 입금해서 여러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교재 94페이지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간주 외국 납부 세액은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아요. 세무 조정도 하지 않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법인상, 법인세법상 이런 식의 처리를 해오는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외국에다가 낸 세금 있잖아. 이 세금에 대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고 싶잖아. 공제를 받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네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기로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입금산입 요렇게. 얘는 필요 없고. 그런데 만약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할 필요 없고요. 입금불산입 할 필요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손금불산입 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내가 낸 법인세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말로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선택하면 세무 조정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세무 조정이 없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없으니까 입금 산입 들어갈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얘는 납부한 거에 대해서 손금 인정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239페이지 읽어볼게요. 외국 납부 세액. 자, 내국법인은 외국에서 얻은 소득하고 국내에 있는 소득을 합쳐갖고 법인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외국납부 세액공제 계산 그거 보시면 되고 외국납부 세액 손금산입 봅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외국납부 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 외국납부 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간주 외국납부 세액과 간접 외국납부 세액은 얘하고 얘는 세액 공제할 때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손금 산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 얘만 손금 인정받고 얘는 손금 인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액 공제를 선택할 때만 쟤네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 가볍게 이해를 해보시고 문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우리가 외국 납부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3일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구하시오. 3일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법을 선택하였다로 가정하자. 자,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선택해서 손금불산입하고 세액 공제 2개 다 하거나 아니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선택 안 해가지고 그냥 법인세 비용 손금 인정받고 세액 공제 안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3억이고 과세 표준 2억이고요. 산출세액이 2천만 원입니다. 봤더니 여기 과세 표준에 산입된 국외 원천 소득이 5천이고요. 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이 1,200만 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실제 외국에 납부한 실납부예요. 실제 납부한 법인세죠. 실제 납부한 법인세. 자, 각 사업 법인세 산출세액이 법인세 비용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천만 원 중에서 과연 얼마가 국내에 해당하는 국내 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고 얼마가 국외 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2천만 원에서 국외 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구하려면 과세 표준 전체 2억 원에 국외 원천소득 과세표준 5천만 원을 이렇게 곱하면 안분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억 원에 2천만 원에 나누기 2억 곱하기 5천 이렇게 하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계산된 산출세액 중에서 500만 원은 외국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이고 1,500만 원은 국내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네가 실제 납부한 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하고 나한테 이미 계산된 요 산출세액하고 중에서 뭐를 공제해줘야 되겠어요? 작은 걸 공제해줘야지. 실제 납부했다고 얘를 다 공제해주면 국내 세금까지도 깎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용납할 수 없다. 작은 걸로 간다. 그래서 50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요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액공제 뭐가 있는지 볼게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말씀드렸고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같은 것들이 볼까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사업용 자산가액의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상실하면 20% 이상 상실하면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실된 자산가액을 당연히 한도로 해야지. 20% 이상 상실하면 이런 걸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분식회계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분식회계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분이 화장할 때 분 그거예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그 사실은 상태가 좋진 않아요. 재무 상태가 좋진 않지만 은행에도 이걸 제출해야 되고 또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 그 재무제표를 손을 좀 댑니다. 손을 좀 댄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이익도 좋고요. 재무 구조도 좀 좋고요. 이렇게 이제 좀 과대 포장한다는 얘기죠. 과대 포장. 근데 참 여기 아이러니한 게 우리 회사에 좀 과대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오게끔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세금을 많이 내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짜로 과대포장한 재무제표를 만들어낸 거지. 자,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걸린다고 보세요. 요게 이제 세무조사나 뭐든지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아, 너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제대로 된 재무제표가 아니잖아. 하고 세무조사를 했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는 회사가 워낙에 부실했기 때문에 이미 냈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식회계를 해서 얘가 잘못됐다라고 잡아냈더니 그동안 이 회사가 냈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돌려줄 때 즉시 돌려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교재 보세요. 분식결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즉시 돌려주지 않고요. 과다 납부한 법인세의 20%를 한도로 공제를 하고 남아있는 환급세금 차차 주겠다. 차차 주겠다 이겁니다. 괘씸하니까 바로 돌려주긴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기타 투자세액공제 요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들이 있습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은 뭐죠? 세금을 특례 혜택을 주거나 제한, 막 중과같이 막 이렇게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법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사용한 만큼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너네 회사에서 투자를 일으켰니? 그러면 투자한 것에 대해서 투자한 것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세액공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여기서 나와요. 다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242페이지부터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일단 표 안에 있는 것부터 옆에 막 계산 산식부터 난리가 났죠. 넘어가 보세요. 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구나. 그 정도.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통합투자 세액공제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아시는 거지. 여기 있는 산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조특법이라는 거는 어차피 해마다 다시 제정이 되고 한도가 있는 규정들이에요. 기한이 있는 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세액공제이긴 하지만 수업 목적상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실 이유는 없다. 문제를 내기도 여의치 않다. 이해되시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고 진짜 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력되면 보세요. 이게 아니라 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앞에 잠깐 와보세요. 자, 239페이지에.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외국납부 세액공제 있었죠. 그리고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 표 보는 거예요. 표.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 세액공제 있는데 요건 이제 펀드나 리츠 같은 거 이제 뭐 운영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국제거래로 발생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10년간 2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10년간 2월 공제가 허용된다. 다음에 재해손실 공제 있고 분식회계 있고 연구인력이나 투자세액 공제 있죠. 이렇게 이제 조특법상 있는 세액공제들은 전부 다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를 다 못 받게 되면 10년 동안 2월 공제 시켜줘요. 넘겨줘요. 그런데 재해손실이라던가 보세요. 이런 거.
재해 손실은 없죠. 2월 공제 같은 거 없어요. 간접 투자 이것도 없고 분식회계는 기한 제한 없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바로 다 돌려주기 뭐 하니까 뒤로 계속 연장시킨다 그런 느낌이었죠. 2월 공제라기보다도 그렇게 해갖고 표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2월 공제 허용이 된다. 됐고요. 244페이지 세액 감면 볼게요. 자, 세액 공제는 이런 종류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액 감면은 어떤 내용인지 244페이지 첫 번째 줄 볼까요? 아까 제가 세액 공제하고 감면에 대해서 그 용어 설명은 드렸었어요. 그 용어대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고 세액 감면은 특정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 주는 건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법인세 산출세액에 감면 소득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서 산출하는데 2월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세액 공제는 내가 사용한 어떤 대상 금액이 있으면 그거에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하기 때문에 동일했다. 효과가 동일한 금액을 사용했으면. 그런데 세액 감면은 우리 법인의 산출 세액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요. 수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요런 데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자, 1번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한 회사들한테 막 50% 100%씩 감면해 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옆에 보세요. 245페이지에.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적용해 주는 특별 세액 감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요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공부할까 안 할까?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는 거지. 요 표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외우고 정리하고 기억하고 지금 그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시면은 이게 작년까지는 안 들어와 있었는데 올해 서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너무 많이. 서식이 지금 너무 이렇게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싹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법인세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면 이런 서식들을 다 보기는 하실 텐데 지금 수업 목적상은 하나도 필요 없고 큰 의미도 없어요. 싹 다 넘어가시고요. 275페이지까지 그냥 쭉 넘어오세요. 자, 그래서 275페이지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최저한세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볼 겁니다. 자, 최저한세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다.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다. 그래서 이제 세율을 10% 곱해가지고 우리 회사 산출세액이 이렇게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요런 이제 막 세액 공제나 이런 세액 감면 같은 것들을 막 적용을 해가지고 공제 감면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빵원인 거야. 납부할 세금이 빵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세금 낼 게 없고 회피하죠. 국가는 회피할까 안 회피할까? 안 회피해. 너 이런 거는 용서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감면 같은 거 많이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세금은 좀 내자. 최소한의 세금은 내자. 그게 바로 최저한세예요. 보통 이제 7%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 700만 원은 내자. 야, 너 그래도 700은 내자. 700. 한 푼도 내지는 않지는 말고. 요때 세액공제를 300만 받은 걸로 쳐가지고 700만큼은 내도록 하는 거. 요게 바로 최저한세입니다. 교재 보세요. 자, 조세 정책 목적에 의해서 감면 같은 것들을 막 과다하게 너무 받으면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니까 일정 한도의 세액은 납부하도록 있어요. 이랬을 때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 감면은 대부분이 조특법상 조세 감면들이고요. 법인세법상에 있는 조세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계산하는 것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중소기업은 7%고 기타 일반 기업들은 한 10%다. 그 정도. 최저한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가산세 봅니다. 자, 가산세도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할 때는 가산세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사실 가산세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중요했고 앞으로 배울 국세기본법에 가서의 가산세가 중요하다.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크게 중요도를 높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진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류 들이 있는지 눈으로만 훑고 갑니다. 자, 일단 우리 법인이라는 거는 주주가 누군지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 회사의 법인에 있는 주주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파악이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자금 같은 흐름들이 잘못된 걸 잡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주 등 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잘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주가 변동하거나 아니면 증자가 있거나 감자가 있거나 특별하게 자본금의 변동이 있다. 그랬을 때도 제출을 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이에요. 아, 그런 것들 가산세 있구나. 동그라미 9번 내려와 보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자, 여러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랐지만
면세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됐죠. 자, 그때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얘네가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면세, 재환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하는 계산서, 그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들어와 있어서 여기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고 옆에 보세요. 277페이지에 동그라미 12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선 시 가산세. 우리 업무용 승용차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잠깐 설명드렸죠. 마지막에 잠깐 설명드렸던 거 그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새롭게 들어온 건데 얘 제출 안 하면 1%다. 엄청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이거예요. 281페이지에 있는 이 표가 엄청 중요해.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앞에서 이제 문제 풀 때, 접대비 문제 풀 때 잠깐 보셨을 건데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법정 지출 증명 서류라는 거는 뭐냐면요. 앞에 278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2번에 심화학습 2번에 법정 지출 증명 서류 종류 동그라미 1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동그라미 2번 현금 영수증, 동그라미 3번 세금 계산서, 동그라미 4번 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법정 지출 증명 서류예요. 얘네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인데 넘어와 보세요. 만약에 미수치 첫 번째 그 박스에 만약에 이 중에서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증빙을 아예 미수취했어. 증빙이 없어. 이러면은 뭐예요?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송금불산입 들어갑니다. 그냥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일어나겠죠. 밑에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접대비냐 접대비가 아니냐로 구분을 합니다. 접대비는 3만 원 기준이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경조사는 20만 원? 자, 접대비를 3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만약에 법정 지출 증명서류를 못 받았다. 그러면 손금 불산입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 지출 증명서류 못 받으면 기본적으로 접대비에서 손금 불산입 1차적으로 처리하고 가죠. 기타 사회 유출. 그쵸? 대신에 얘는 손금 불산입으로 애시당초 적용됐기 때문에 가산세는 안 들어가요. 근데 다른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하지만 손금은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아예 안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걸 받은 거죠. 아예 안 받은 건 미수치고 그냥 아까 그 종류가 아닌 다른 거 받은 거. 이런 거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쪼가리, 거래명수 필은 쪼가리를 받은 거. 그랬을 때 손금은 인정해주지만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붙는 가산세가 뭐냐면 아까 가산세 276페이지 와보세요. 동그라미 5번에 있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2% 가산세 붙는 게 요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실은 이 표가 엄청 더 중요한 거다. 이 표가 중요하다 보시겠습니다. 연습 문제 갈게요.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인 3일에 22년 절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부합하지 않게 주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볼게요. 최 부장님이 자, 우리 회사가 출시한 제품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 같아. 그런데 법인세도 늘겠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한 대리가요. 우리 회사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 부동산은요.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가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까지 적용받고 있어요. 이거 처분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리 있어요? 일리 있지. 지금 이거 거의 종합 문제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 종합 문제나 다름없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대. 시장에서 유행이 지난 재고에 대해서 장부상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상한다면 이는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 손실은 싹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재고자산, 주식, 유형자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인정한다. 자,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신고하면 인정하지 파손이나 멸실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손실, 유행진한 거 이런 거 가지고는 평가손실 인정이 안 됩니다. 황 과장님 잘못 얘기하셨고 자,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별도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조특법 세액공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DB죠. DB. 아, 너무 오래전에 했나요? 기억나세요? DB, 세무상 송금 신고 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인정되죠. 좋습니다. 황 과장이 잘못됐어요. 자, 우리 과장님 수업 들으러 와야 될 것 같아. 2번
서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랍니다. 중소기업 3일에 21기 사업년도에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가장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 누구인가? 맞는 사람. 우리 회사의 경우에 2월 결손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 만약에 여러분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럼 몇 프로라 그랬어요? 60%라 그랬었잖아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60%를 한도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데 김 부장님은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과장님이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데 공제하지 못하면 10년간 2월 자,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한 건 맞아요. 그런데 최저한세 대상은 아니죠. 우리 최저한세 대상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잘못 얘기했어요. 자, 박 차장. 단기의 재해로 인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은 10%가 아니라 20% 파손됐을 때, 그랬을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고, 만약에 재화를 100만 원에 공급받고 신용카드를 못 받았어.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지. 적격증빙 서류 불서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 가혹해. 접대비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 접대비가 아닌 이상에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옳게 설명하신 분은 김 부장님. 자, 다음은 3일에 21기 세무조정 계산서의 일부입니다. 검토를 받던 중에서 누락사항을 확인했고 수정해서 당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쫙 커요. 쫙 커서 뒤에 어떤 내용이 지금 수정됐는지 볼게요. 올바른 과세표준을 구하라 그래서 올바른 과세표준. 자, 누락한 사항이 뭔가 봤더니만 자, 누락한 사항이 뭔가 봤더니 이렇대요. 2월 결손금을 누락했고 반영을 안 했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반영을 안 했네. 자, 볼게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여기서 세무조정이 들어갔어야 됐고 2월 결손금 여기서 세무조정 들어갔어야 됐죠. 요거 두 개를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기 내용에서 차가감 소득금액까지는 맞아. 당기순이익이 5억이고 그리고 세무조정이 입금산입 2천에 송금산입 3,500 맞나요? 그리고 4억 8,500까지는 맞아요. 4억 8,500이야. 그리고 기부금 세무조정을 지금 누락했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한도 초과액이니까 여기 5천 더해줘야지. 그쵸? 요렇게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일단은 계산이 되겠네. 485 더하기 5천 이렇게 하면 535가 나와요. 535가 일단 각사소득으로 계산이 됐고 2월 결손금을 어디까지 빼줘야 되나요? 지금 올해가 21기예요. 2022년 21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15기는 몇 년도에 발생한 거야 지금? 15기는 2016년에 발생했을 것 같은데 2016년 발생이고 얘는 2015년 발생이고 얘는 2010년 발생이겠네. 자, 볼게요. 2019년 이전에는 전부 다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해요. 맞죠? 얘는 지나버렸어. 요거 두 개만 공제가 가능하겠네. 아직까지 우리 기간에 나와 있는 애들 그쵸? 2월 결손금 7천을 빼. 그럼 과세표준이 얼마가 돼요? 535 빼기 7천. 그러면은 465, 4억 6,500만 원 나오나요, 이렇게?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덩치만 뒤딱 컸지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이런 거는. 덩치만 너무 컸다. 4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일에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볼게요.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산출세액 2천, 소득자료 봤더니 과세표준에 산입된 국외 원천소득 6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산출세액 기준으로 국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돼. 보세요. 산출세액 2천 중에서 얼마만큼이 외국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일까? 하니까 600만 원 나옵니다. 6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지. 600만 원이 우리 외국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니까 요거 공제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 보세요. 실제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은 300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작은 거 가야지. 사실 나는 600만 원까지는 외국에서 납부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이긴 하지만 실제 낸 게 300이면 실제 낸 걸 공제 받아줘야죠. 300입니다. 물론 600을 찍고 싶어도 답이 없어요. 되게 착한 문제죠. 착한 문제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5번.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에 법정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조기 확보, 세원 관리, 납세자의 조세 부담 분산을 목적으로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건 뭐죠? 세액공제입니다. 요거가 기납부라 그랬죠? 세액공제는 얘잖아. 얘. 잘못됐고 6번 문제.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과세표준은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공제 2월 결손금의 순서대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런 거는 순서대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사실은 이비소 순서로 가야죠. 이비소 순서로 가셔야 돼요. 이거 잘못됐고. 자,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2월 공제가 불가능하다. 맞죠? 비과세 소득공제는 2월 공제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겁니다. 공익신탁재산 등이 있고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서 충당된 거는 공제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충당됐으니까 사라진 겁니다. 1번이 옳지 않았어요. 4번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얘기였어요. 않는다라 그래서 내가 또 틀린 걸 진짜 깜짝 놀랐네. 자, 7번. 다음 자료에 따라 계산한 3일에 21기 사업연도 뭐 구하래요? 총부담세액 구하래요. 여러분, 요런 거 이제 뭐를 구하라는지를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총부담세액이 어디예요? 얘죠, 지금. 총부담세액이 기납부 세액은 빼지 말고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맞죠? 보면은 일단은 과세표준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있고 중간예납세액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400이면 자, 산출세액 어떻게 구해요? 2억까지는 몇 프로? 10%고 2억을 초과하는 400에 대해서는 몇 프로? 20%고 자, 요렇게 해갖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2,080만 원 나와요. 맞죠? 2,080만 원이야. 여기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여기서 빼줘야지. 얼마를? 20만 원. 그럼 얼마가 나요? 총부담세액이? 2,060만 원이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가 총부담세액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얘를 구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 정답을 보시면은 아마 15만 원까지 뺀 금액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1번으로. 사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뭐를 수정해야 돼. 답을 수정하건 문제를 수정하고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고 넘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묻는 거대로 답을 찾으셔야 돼. 이렇게 이제 뒤에 답지가 조금 오류가 있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8번 문제.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가산세와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자, 최 과장님 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 다시 얘기해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하는 것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액을요 납부하지 않으면요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산세들은 사실은 국세기본법에 있는 가산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국세기본법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들어만 보세요.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원천세 신고 안 했으면 원천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것보다 적게 신고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할 때 제가 잠깐 문제풀이 하면서 가산세 문제 풀 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게 하면 국기법상 가산세가 과소신고 가산세도 붙고 이자 상당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는다 그랬죠. 얘네 둘은 항상 같이 붙는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많이 받아갔어요. 이때도 붙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갔니? 하고서 이때도 세금이 가산세가 붙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국기법에 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그런 점들은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자, 9번 용산의 1기 사업연도 요런 거 잘 봐야 돼. 요런 거. 1기잖아. 또 하필 1기야. 언제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부터 시작했어. 느낌 맞죠, 여러분? 과세표준이 2억이래. 과세표준 2억이랍니다. 자, 재해손실 공제 900이고요. 법인세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차가감 납부세액 어디 갔어요? 쫙? 법인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최종적으로 얘입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하라는 얘기고 기납부 없고요. 과세표준까지 주어졌네. 자, 해볼게요. 일단은 얘를요. 1년으로 환산해야지. 1년으로. 지금 6개월만 일했잖아요. 그래서 6개월분의 12 해서 1년으로 환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4억이 나와요. 자, 4억에 이제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2억까지는 몇 프로? 10%. 2억을 초과하는 2억까지는 몇 프로? 20%.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산출이 2,000에 224 하면은 얘가 지금 6,000이 나오나요? 2,000에 224 하면 4,000이니까 6,000이 나왔어요. 산출세액이 6,000이 나왔습니다. 산출세액이 6,000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재해손실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산출세액이 6,000이 나온 다음에 공제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빼면 안 되고 요때 다시 환원시켜야지. 12분의 6으로. 그럼 얼마가 나와요? 3,0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공제 감면 900을 빼야죠. 2,1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출세액을 구할 때 사업연도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셨고 289페이지 법인세 신고 납부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 신고 납부 파트에서는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느냐 그것만 좀 점검을 하시면 되는데 언제예요? 법인세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랬죠. 회사가 정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정하면 회사가 정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고 언제? 3월 내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다. 그럼 법인세 신고 기한은 3개월이 더한 6월 말까지가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289페이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사업연도 중에 중간예납이라는 걸 한번 납부해야 되거든요. 자, 중간예납이라는 거는 6개월을 초과하는 이런 법인이 중간에 6개월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세금을 내는 걸 얘기해요. 8월까지 내거든요. 이렇게 절반. 우리 부가가치세 할 때 중간예납 고지, 예정고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6개월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서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6개월부터 2개월 내니까 8월까지죠. 일반적인 법인인 경우에는 이때까지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얘 고지 안 합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액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냈던 세금의 절반을 그냥 내겠습니다 하고 내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6개월치의 가결산을 하는 거예요. 실제 재무제표를 반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인세를 구한 거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예납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50% 절반 내는 방법이 있고 가결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기준하시고 자, 원천징수 봅니다. 자, 원천징수는 이렇게 보세요. 우리 회사가 나 법인이죠. 내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 이자를 그냥 100을 받았다고 100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은행은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5.4%거든요. 그래서 15만 4천 원만큼을 떼고 나머지만 나한테 줘요. 떼고 나머지 금액만 나한테 입금시켜줘요. 그럼 은행이 여기 뗀 금액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자기가 요렇게 원천징수 해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이렇게 갖다 냅니다. 요게 바로 이제 원천징수라는 건데 이때 우리가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은행은 내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내요. 나는 얘가 뭐야? 나는 법인이야. 나는 법인인데 나는 얘가 뭐예요? 선납세금이에요. 먼저 낸 세금이에요, 여러분. 선납세금. 다시 얘기해서 기납부세액인 거지. 기납부세액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감을 해주는 거죠. 원천징수 세액도. 미리 낸 법인세잖아. 나의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낸 거잖아요. 법인세로 미리 낸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이제 내가 법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법인이 지급받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소득은 뭐가 있냐면 이자밖에 없습니다. 다시. 법인이 지급받는 소득 중에 내가 돈을 받는 법인 입장에서 돈 받는 것들 중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건 이자밖에 없어요. 배당은요. 원천징수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다시 이자는 모든 이자에 원천징수 해야 돼. 근데 법인이 받는 배당은요. 법인 주주라서 법인이 받는 배당. 지금 나는 돈 받는 법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는 법인 아니고. 자, 보면 내가 받는 이자는 싹 다 원천징수가 붙어 있을 거고 내가 받는 배당은 싹 다 원천징수가 안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이 있어요. 이때 투자 신탁에 의한 이익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투자 신탁에 대한 이익은 내가 이제 펀드에 맡겨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분배를 받는 건데 이거는 뭐 이자나 다름없다. 그래가지고 원천징수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냥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배당 소득을 줘요.
내가 이제 법인입니다. 우리 법인이, 내가 법인이니까 우리 법인의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법인의 주주가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법인의 주주가 법인 주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법인이 어떤 다른 법인이 나의 주식을 사면은 얘가 나의 법인 주주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배당을 줘. 그럼 주주한테 배당을 줄 때는 이때는 원천 징수를 해야 돼. 근데 법인 주주한테 배당을 줄 때는 원천 징수를 안 한다. 지금 그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290페이지에 있는 표 좀 보세요. 자, 이자 소득은 법인에게 주건 개인에게 주건 원천 징수해야 돼. 근데 배당 소득은요. 일반 배당이 그냥 일반적인 배당은 개인한테 줄 때는 원천 징수를 해요. 법인한테 줄 때는 원천 징수 안 합니다. 투자 신탁의 이익만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투자 신탁의 이익만. 얘만 예외예요. 왜냐면 얘는 이자나 다름없거든. 펀드 투자로 발생한 거니까. 자, 수시부가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신고기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게 있어. 성실신고 법인이라는 애들이 있어. 그냥 성실하게 신고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는 4월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합니다. 자, 신고시 제출 서류는 각종 서식 막 이런 거 제출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보세요.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이익이익연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참고로 말장난 나올 수 있는데 합계잔액 시산표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294페이지 법인세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3월 달에 이제 신고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요. 1,000만 원을 초과해요.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이렇게 해볼까요? 3월 달에 계산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었대. 그러면 1,500만 원을 3월 말까지 내면 돼요. 내면 되는데 못 내겠다. 그러면 3월까지 1,000만 원은 내고요. 그리고 4월까지 500만 원 이렇게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인세 분납입니다.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어버렸다. 아예 2천만 원이 넘어버렸다. 그럼 절반씩 하면 되는 거고 최소한 1,000만 원은 내고 초과한 거를 다음 달로 넘기는 겁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됐고 연습 문제 또 좀 볼까요? 여기서 나온 연습 문제들 뭐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자, 사업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인 법인이래요. 성실법인 아니고. 자, 이런 법인이 있는데 22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다. 그죠? 언제예요? 2023년 3월 31일이지.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야,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2번 다음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 서류인데요. 이 중에서 잘못된 건 뭐예요? 요런 거. 요런 거는 필요 없다. 자, 3번.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내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해야 되는 사례가 뭐가 있냐 이건데 개인한테 물건을 구입하면서 법인이 원천징수해요?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지 뭐한 짓이에요. 개인한테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여러분 원천징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하고 할 때는 세금계산서지만 단순 물품 구입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에게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집합투자기구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투자 신탁에 대한 이익은 원천 징수해야 된다 그랬잖아. 얘 맞지? 건물 임대료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건물 임대료를 법인에게 지급할 때 법인한테 원천 징수를 하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법인 주주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일반 배당이에요. 이거 법인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자, 어떤 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해요. 근데 모든 거래가 다 없어요. 원천징수 의무가. 법인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는. 다만 이자 줄 때 하고 투자신탁 요거만 있다 그랬잖아. 요것만. 투자신탁이 요거만 있다 그랬어. 요거 말고는 싹 다 없어요. 자, 법인세법상 기납부세액과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중간예납은 중간예납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봐서 가결산을 하고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한다. 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거 맞고 3번이 잘못됐는데 가결산으로 할 수도 있고 50%로 해서 중간예납 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다음 중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아니라 3개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제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금 없다고 신고 안 하는 거 없어요. 그래야지 2월 결손금이라도 누적시킬 거 아니야. 법인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부연납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같은 거 우리 안 배웠죠? 분납입니다. 분납. 연부연납은 다른 거예요. 더 큰 상속세나 증여세 세금을 낼 때 연 단위로 분납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4번 잘못됐고 몇 번이 정답이? 3번입니다. 자, 6번. 자, 법인세의 사업연도 중에서 신고납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내국법인은 중간연납 대상에서 제외다. 이거 방금 봤던 지문이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된다. 이거 똑같은 지문인데. 자,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세율을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맞아요 틀려요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법인한테 배당소득 지급할 때는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납부해야 돼. 이거 완전 잘못됐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포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거 수시 부과 맞습니다. 3번이 잘못됐어요. 이런 거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법인에게 원천징수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가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험난한 법인세법의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막 겁을 엄청 많이 들였던 거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끝까지 다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도 조금 감이 왔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 이거 강의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론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시면서 법인세를 내 DNA에게 박아버리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실 거다. 고생 많으셨어요. 연습 문제가 기출 문제요. 연술 문제가 기출 문제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법인세법 공부하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새로운 소득세법에서 우리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